30해 동안 저는 믿고 있었어요. 버려진 아이라고 운 좋게 새 삶을 얻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시골집 마루에서 들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저를 엄마에게서 떼어놓은 걸까요?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모른 척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싸울 것인지를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윤, 올해 30살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알고 있던 나의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군가가 처음부터 짜놓은 각본이었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 말이에요. 저는 30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런 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셨고 어머니는 늘 따뜻한 미소로 저를 안아주셨죠. 넓은 집, 좋은 학교, 방학이면 떠나는 해외여행,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었고 가지 못할 곳도 없었으니까요. 생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케이크 촛불을 불었고 크리스마스에는 트리 아래 선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마음 한쪽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들곤 했어요. 마치 커다란 퍼즐을 거의 다 맞춰 놓았는데 딱 한 조각만 빠져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들로 채워봐도 그 자리만큼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았죠. 어릴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저 잠들기 전에 찾아오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 왜 외로운지 저 스스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정원도, 책장 가득 꽂혀 있는 책들도 그 빈자리를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부모님이 거실에서 나지막하게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된 거예요. 도윤이한테 언제쯤 이야기해야 할까?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복도에 선 채로 숨도 쉬지 못하고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죠.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꺼내지 않았어요. 꺼내는 순간 지금 이 따뜻한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 뒤로 저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운동도 뭐든지 최선을 다했죠. 시험에서 1등을 하면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려 주셨고 그때마다 마음 한쪽에 있던 불안이 조금은 가라앉았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안심이 됐고 상을 받을 때마다 비로소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스스로를 증명하듯 살아왔어요. 누구보다 착한 아들이 되려고 했고 누구보다 완벽한 후계자가 되려고 했죠. 그래야만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누렇게 바랜 종이 안에는 낯선 이름과 주소, 그리고 입양동의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저를 이 세상에 낳아준 사람의 이름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박선자. 그 석자를 입안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저를 이 세상에 보내준 사람,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를 떠나보낸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혹시 저를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라는 존재를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했어요. 찾아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아야 하나? 알지 못하는 편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상처만 남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슴속에서 자꾸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다고, 딱 한 번만이라도요. 결국 저는 그 주소가 적힌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차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을 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니 낡은 대문 하나가 보였죠. 페인트가 벗겨진 그 대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혹시 아무도 없는 건 아닐까 불안해질 때쯤 안쪽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얼굴, 굽은 어깨, 갈라진 손,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눈매. 바람에 흩날리는 흰 머리카락 사이로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가슴속에 30해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가 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는데 왜인지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인데 제 몸이 먼저 알아보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바람이 불어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눈앞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저보다 한참 작은 키에 세월에 닳고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깊게 팬 주름 사이로 까만 눈동자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햇볕에 그을린 피부, 갈라진 입술, 굽은 허리. 삶이 얼마나 고되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온몸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눈이 천천히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는 게 보였어요. 마치 쓰러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맞니?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30해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 안쪽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끝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억울한 것도 같고 그리운 것도 같고 안도하는 것도 같은 이상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왜 나를 버렸을까라는 물음표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 그 물음의 답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무릎이 땅에 닿도록 주저앉더니 떨리는 두 팔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 제 등을 어루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마치 금방이라도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작은 마당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가득 찼어요. 옆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저희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세상에 저희 둘만 남겨진 것처럼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녀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닿았는데 놀라울 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기울어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울 때쯤에야 저희는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좁은 거실에는 낡은 밥상 하나와 오래된 텔레비전, 벽에 걸린 달력,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가 전부였어요. 서울집 거실에 반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묘하게도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 냄새가 배어있는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액자 속에는 갓난아기 사진이 있었는데 누렇게 발해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그 사진을 집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있었더라고요.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사진을 바라보며 살아왔을 그녀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우리 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잉크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그 글자만큼은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친모는 방 안에서 지쳐 잠이 들었고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멍하니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감정을 정리할 수가 없었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뒷방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이경수라는 이름의 친모와 오래전부터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인사만 가볍게 나눈 사이였지만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안타까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죠. 그는 저와 나란히 마루에 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쏟아질 듯 빛나는 밤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네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다. 심장이 또 한 번 멈추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밤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삭혀온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25년 동안 묵혀둔 무거운 짐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내려놓듯이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귀뚜라미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고요한 밤, 30해 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제 인생의 이야기가 그날 시골집 마루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버린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사실은 버린 게 아니라고요? 이경수 아저씨의 그 한마디는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어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품고 살아왔던 상처,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그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버린 게 아니라면 대체 25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저는 엄마 곁이 아닌 낯선 집에서 자라야 했던 걸까요? 이경수 아저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치 오래된 상처의 딱지를 떼어내듯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가 꺼내놓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잔인한 진실이었어요. 25년 전 제 친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해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왔고 살던 집도 빼앗기고 가족은 새방 한 칸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저는 겨우 5살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배가 고파도 엄마 품에 안기면 잠이 들곤 했던 그 나이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대기업 회장 강태식. 지금 저의 양아버지이죠. 그는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제 친아버지를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빚을 전부 대신 갚아줄 테니 아이를 자신에게 넘기라고요.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감정 하나 없이 차갑고 단호한 제안이었다고 해요. 돈 얼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답니다.
친아버지는 처음에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남에게 넘길 수는 없다고, 죽어도 그건 못한다고 소리쳤다고 해요. 하지만 빚은 날이 갈수록 불어났고 빚쟁이들의 협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급기야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돈도 없고 지킬 힘마저 바닥이 난 거예요. 친모 박선자 씨는 끝까지 저를 놓지 않으려 했다고 해요. 이경수 아저씨는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꼭 안은 채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서 이 아이만은 안 된다. 이것만은 안 된다고 밤새 되풀이했다고요. 두 손으로 아이의 작은 몸을 감싸 안고 누가 데려가려 해도 절대 놓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에게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야 한다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강태식 회장은 입양이 끝난 뒤 친모가 다시는 아이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다고 해요. 연락처도 끊었고 주소도 바꿨고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친모는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올 수 없었던 거예요. 찾아가고 싶어도 길이 없었던 겁니다. 매일 밤 갓난아기 사진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25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보낸 거예요. 이경수 아저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식 회장에게는 원래 친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아들이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회장은 회사의 대를 이을 아이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공들여 키워온 회사를 넘겨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불쌍한 아이를 구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입양된 아이가 아니라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로 골라진 아이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단 한순간도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30해 동안 받아왔던 사랑이, 칭찬이, 교육이, 그 모든 것이 과연 진짜였을까 하는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려주던 그 손길은 아들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후계자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열심히 살아온 그 시간들은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돌아보니 이용당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시골집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낡은 천장에 금이 간 자국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는데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밤새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친모의 잠꼬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밤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살아온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죠. 날이 밝았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만 분명히 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인지 서울로 돌아가서 양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요.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 해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가는 4시간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끄고 창문도 닫고 그저 앞만 바라보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눈앞이 자꾸 흐려졌어요. 머릿속에는 이경수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가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25년 전 5살짜리 아이를 품에서 빼앗긴 엄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 이 아이만은 안 된다고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25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제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 울음소리의 끝에는 양아버지, 강태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여는 순간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던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언제나처럼 냉철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25년 전 빚에 쫓기던 가족에게서 아이를 데려온 것이 사실이냐고요. 아버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당황과 경계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차분한 얼굴로 돌아오더니 한참 동안 저를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널 위해서였다.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한 거였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꽉 다문 채 저를 바라보는 얼굴에는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치심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들킨 자의 두려움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서재에는 오래된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서재를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등 뒤에서 아버지가 길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숨이 후회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무너지는 소리인지 저는 끝내 알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혼자서 조용히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새벽마다 회사에 나가 서류를 하나하나 뒤졌고 창고에 쌓여있던 오래된 계약서와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름이 돋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5년 전 제 친가족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는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빚을 빌미로 작은 가게를 빼앗고 약속을 어기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리던 풍요로운 삶 아래에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회사도 재산도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지위도 전부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었어요. 키워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시골집 벽에 걸려있던 누렇게 바랜 사진이 떠올랐어요. 우리 도윤이라고 적힌 그 글씨, 25년 동안 아들 사진 하나를 붙들고 살아온 엄마의 모습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의 엄마로서 25년을 울며 보낸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요. 결국 저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어요. 회사의 오래된 불법 거래와 압박의 흔적들을 빠짐없이 정리해서 언론에 넘겼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양아버지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회사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세상은 저를 두고 배은망덕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용감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서 저는 다시 그 시골집을 찾아갔어요. 전과 똑같이 4시간을 달려 논밭 사이 좁은 골목을 지나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조금 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친모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한마디를 입 밖에 꺼냈어요. 엄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눈물 속에서 피어난 미소였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 세월 동안 흘린 눈물도 혼자 사귄 그리움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제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제 삶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누군가의 후계자가 아닌 박선자의 아들 강도윤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8개월째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답 없는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침대 아래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형님 살려주세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준, 올해 45살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매일 같은 병실을 찾아가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나요? 대답이 없는 걸 알면서도 이야기를 건네고 차가운 손을 쥔 채 괜찮을 거라고 되뇌는 그런 하루를요. 저는 8개월째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동생 강태민. 올해 38. 결혼한 지 겨우 1년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제 동생이에요. 태민이는 어릴 때부터 밝은 아이였어요. 7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었지만 저한테는 아들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20살 때부터 태민이의 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했어요. 새벽에 공장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 태민이 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봐주고 잠자리에 눕혀놓으면 그제야 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형, 나 때문에 고생하지? 하고 물으면 저는 웃으면서 무슨 소리야? 형은 하나도 안 힘들어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냐고요?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태민이가 활짝 웃는 얼굴을 보면 정말 힘든 줄 몰랐거든요. 그 웃음 하나가 저한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태민이가 서율이라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동생이 드디어 자기만의 가정을 갖는구나. 이제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며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리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태민이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됐다. 이 녀석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다라고요. 식이 끝나고 태민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형한테 잘할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동생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으로부터 정확히 1년 후 한밤중에 전화가 울렸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태민이가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택시를 잡는 것도 잊고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까지 달렸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유리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울고 있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 왜 그랬는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태민이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기계음만 삐, 삐, 삐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형,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전화했던 아이가 눈도 뜨지 못한 채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제 어깨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뇌 손상이 심합니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울지 않았어요. 울면 정말로 끝인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태민이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태민아, 형 왔다. 걱정 마. 형이 여기 있으니까.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출근 전에 한 번, 퇴근 후에 한 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태민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손을 주물러주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태민아, 오늘 날씨 좋더라. 내가 좋아하는 봄이야. 대답이 없는 걸 알면서도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병원비는 점점 불어났고 제 적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돈보다 동생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동생의 아내 유리는 처음 한두 달은 병원에 왔지만 석 달째부터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유리 씨, 태민이 좀 보러 와요라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만 대곤 했어요. 대신 전화로는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 태민이 명의의 적금은 해지할 수 있냐, 아파트 명의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아내가 건강보다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게 정상인가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속이 불편한 기분이 자꾸 들었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동생의 병원비를 대느라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병원비에 허리가 휘었지만 동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8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병실에 들어가 태민이의 이불을 여미고 있었는데 침대 아래 바닥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간호사가 흘린 메모지인가 싶어 무심코 집어들었어요. 구겨진 종이를 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들리는 필체로 누군가가 온 힘을 다해 쓴 듯한 글자들이 보였어요. 연필심이 찢어질 듯 눌린 자국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던 동생이 어떻게 이 글을 쓴 걸까요?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태민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었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그 5글자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종이를 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병실 안은 기계 소리만 삐삐 울리고 있었고 태민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고, 의식이 없다고 의사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는 뭘까요? 흔들리고 비뚤어지고 연필이 종이를 뚫을 것처럼 힘이 들어가 있는 이 글씨는 누군가가 온 힘을 다해 쓴 게 분명했어요. 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종이를 내밀며 이 종이가 어디서 나온 건지, 누가 이걸 여기에 두고 간 건지 물었어요. 혹시 다른 보호자가 들어온 적은 없는지, 아내 유리가 오지는 않았는지도요. 하지만 간호사도 담당 의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분,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글을 쓰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두고 간 게 아닐까요? 불가능하다는 말.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태민이가 쓴 거라고요. 형제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20년 넘게 한 집에서 밥 먹고 같은 이불 덮고 자고 서로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란 사이에는 말이에요. 태민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말을 안 해도 표정만 보고 알았고, 제가 돈 걱정에 잠을 못 자면 태민이가 먼저 등을 두드려주곤 했어요. 그런 세월이 만들어낸 직감이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본능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태민이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어요. 형한테 살려달라고 마지막 힘을 짜내서 글을 쓴 거예요. 저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원룸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태민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 활짝 웃던 얼굴, 형한테 잘하겠다고 약속하던 얼굴,
어린 시절 잠들기 전 형 내일도 같이 놀자라고 말하던 얼굴.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 침대에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얼굴. 태민이가 형한테 살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반드시 그 아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 잠도 줄이고 모든 시간을 이 일에 쏟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사고 당시의 경찰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빗길 미끄러짐에 의한 단독 교통사고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는 점이 특이 사항으로 적혀 있었지만 빗길이라 그럴 수 있다고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태민이는 운전을 정말 조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비가 오면 속도를 확 줄이고 고속도로에서도 안전 차선만 고집하던 아이였어요. 그런 태민이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요? 그래서 사고 차량 정비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사고 2달 전에 정기 점검을 받았는데 그때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을 폐차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 라인에 미세한 손상이 있었던 거예요. 찌그러진 차체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를 악물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비소 측은 자연 마모라고 했지만 제가 아는 자동차 정비사 친구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손상될 수 없다고 인위적인 흔적에 가깝다고 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태민이의 보험 내역을 조회했어요. 보험사에 전화하고 서류를 요청하고 며칠을 기다려 받아본 내역서를 펼치는 순간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고 3달 전 태민이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이 새로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수익자는 아내 서유리. 보험금은 20억 원이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결혼 1년 차에 20억짜리 보험을 든다고요? 태민이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문안을 끄는 아내, 돈 이야기만 하던 전화, 브레이크 라인의 인위적 손상, 사고 직전에 가입된 거액의 보험.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겹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태민이가 온 힘을 다해 남긴 쪽지. 형님 살려주세요. 그 글씨가 의미하는 건 단순히 병에서 살려달라는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고를 꾸민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형만 믿는다고, 형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지만 저는 참았어요. 지금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차갑게, 정확하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태민아, 형이 반드시 너를 살릴 거다. 누가 이 짓을 했는지 형이 끝까지 파헤쳐 줄 테니까. 저는 그날 밤 병실로 돌아가 태민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증거는 하나씩 모이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어요. 브레이크 손상도 거액의 보험 가입도 하나하나는 분명 의심스럽지만 그것만으로 누군가를 범인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에 가봤자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라는 답이 돌아올 게 뻔했어요. 저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의 주변을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하지만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요. 유리는 사고 이후 태민이의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병원에는 발길을 끊었으면서 남편 명의의 집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연락해서 태민이 상태가 어떤지 전해주었지만
유리는 늘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뿐이었어요.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지해 숨을 쉬고 있는데 그 목소리에는 걱정도 슬픔도 불안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끝난 일을 처리하듯 사무적이고 건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민이 병실에 두고 간 물건을 가져다 주려고 아파트를 찾았는데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엿듣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아요. 하지만 태민이가 살려주세요라고 쓴 그 쪽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절박함이 저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아빠, 보험금 나오면 빚은 다 정리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보험금이 안 나와. 죽어야 나온다고.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어요. 유리는 아버지 서동철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사업에 실패해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빚을 제 동생의 목숨으로 갚으려 했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3번이나 미끄러졌어요. 겨우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문 가까이 갖다 대었습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만 있으면 돼. 배우자인 내가 서명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시영님이 자꾸 병원에 와서 간호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녀. 그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연명 치료 중단.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벽을 짚지 않았으면 주저앉았을 겁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 유지 장치를 끄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몰래 형인 저를 피해서요. 태민이가 쪽지에 살려주세요라고 쓴 이유를 그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태민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요.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말할 수 없는 입으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형에게 마지막 힘을 짜내 도움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서 벽에 주먹을 대고 이마를 기댔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불덩이가 된 것 같았어요. 태민이가 사고 전에 형에게 연락하려 했다는 경찰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태민이는 뭔가를 눈치챈 거예요.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올 시간에 증거를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들었어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통화 내용을 전부 받아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퍼즐의 전체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유리와 동철은 사고 전부터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빚에 쫓기던 동철이 딸에게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고 유리는 태민이 몰래 거액의 보험을 가입시킨 뒤 브레이크에 손을 댄 겁니다. 빚기를 이용한 교통사고로 위장한 거예요. 사고가 아니라 살인 미수였어요. 제 동생은 아내와 장인의 탐욕에 의해 식물인간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병원에 확인해 보니 유리가 이미 2주 전에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양식을 요청했더라고요. 담당 간호사가 배우자분이 서류를 가져가셨는데 아직 제출은 안 하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등줄기를 타고 찬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태민이는 정말로 영영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모든 증거를 한 장 한 장 정리했어요. 녹음 파일, 보험 가입 내역서, 브레이크 손상 사진과 정비사 소견서,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 요청 기록까지. 프린트해서 봉투에 담으면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요. 내일 아침 이 봉투를 들고 경찰서로 갈 겁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깊은 밤 조용한 병실에서 태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손목에서 맥박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요. 기계가 삐삐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고마웠습니다. 태민아, 형이 늦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곧 끝날 거야.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형이 전부 밝혀냈어. 조금만 더 버텨라. 경찰서 문을 여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접수대 앞에 섰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 봉투를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게 바뀐다. 태민이의 아내가 체포되고 장인이 수갑을 차고 태민이에게 일어난 일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태민이가 온 힘을 다해 쓴 그 쪽지, 형님 살려주세요라는 그 글씨가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으니까요. 담당 형사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녹음 파일, 보험 가입 내역, 브레이크 손상 사진, 정비사 소견서,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 요청 기록. 형사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유리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어요. 보험금 나오면 빚은 다 정리할 수 있어. 죽어야 나온다고. 형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분, 이건 살인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8개월 동안 버텨온 모든 무게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 의자에 앉아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민이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사들이 물을 가져다 주고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한참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이틀 뒤 유리와 동철이 동시에 체포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보험금을 노린 남편 살인 미수 사건. 경찰 조사에서 유리는 처음에 완강히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과 브레이크 감식 결과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고 합니다. 동철이 먼저 자백했어요. 빚이 30억 원을 넘었고 갚을 길이 막혔고 유일한 탈출구가 사위인 태민이의 보험금이었다고요. 딸과 함께 계획을 세웠고 브레이크 라인을 조작한 뒤 비 오는 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돈이요. 고작 돈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낸 거예요. 그것도 가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요. 태민이는 그 사람들을 믿고 결혼했고, 믿고 함께 살았고, 믿고 같은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돈으로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태민이는 완전한 식물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유리가 병원 측 몰래 특정 약물을 투여해서 움직임을 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문안을 온다는 핑계로 병실에 들어와 몰래 주사기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몸이 감옥이 된 것처럼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였습니다. 태민이가 쪽지를 쓸 수 있었던 건 약효가 잠시 떨어진 틈을 타서 마지막 힘을 짜낸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물 투여가 중단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흘째 되던 날 태민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른손 검지가 이불 위에서 꼼지락거리는 걸 간호사가 먼저 발견했어요. 저는 달려가서 태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민아, 형이야. 느껴지면 손 한 번만 쥐어봐. 3초, 5초, 10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려졌어요. 간호사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하게 정말 겨우 느껴질 만큼 태민이의 손가락이 제 손을 쥐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태민이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대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형이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8개월이었어요. 8개월 동안 태민이는 모든 걸 들으면서 움직일 수 없는 몸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병실에 와서 보험금 이야기를 할 때도, 형이 와서 손을 잡고 이야기해 줄 때도 전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형이 올 때마다 소리치고 싶었을 거예요. 형, 나 여기 있어. 나 살아있어.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고 손이 움직이지 않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약효가 떨어진 그 짧은 순간의 쪽지 하나를 남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의료진은 태민이의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약물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태민이는 눈을 떴어요. 눈을 뜬 순간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찾았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형. 그 한 글자에 8개월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래간만에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태민이 옆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 싸움은 끝났지만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걸 저는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제 가족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태민이가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기계 소리가 아니라 태민이 스스로의 숨소리였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